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올해는 2002년 후진타오 총서기를 비롯한 제4세대 지도부가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잠시 후라고 할 수 있는 11월 8일 제18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통해서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5세대 지도부가 권력의 또 중심에 나서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저희 한국경제TV 마켓포커스에서는 긴급 좌담을 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시진핑의 중국 그리고 한국 경제 시간인데요. 중국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지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불게 될지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주중 대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한중문화청소년협회 미래숲 대표로 계신 권병현 대표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의 중국학과 광준영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큰 그림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시진핑 시대 앞으로 중국의 사회 그리고 경제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권병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시진핑 시대가 가져야 될 과제는 앞으로 10년간 거대한 중국을 책임질 텐데요. 중국의 목표는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 사회, 즉 말하자면 모든 13억이 이상이 모든 시민들한테 편안한 생활과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목표가 있고, 그걸 넘어서 2050년까지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을 책임져야 되는데, 아마 이 20년까지 목표는 무난히 달성이 되겠지만은 2050년으로 책정되어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목표를 더 앞당기는, 훨씬 더 앞당겨서 다시 세계 중심 무대에 돌아오는 중국을 책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강준영 교수님께서는 핵심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를 하면서 중국의 강대국화를 이제 실현해야 되는 그런 그 역사적 사벽이 이제 소위 그 5세대 지도부한테 있는데요. 지금 중국한테 주어진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특히 그 예를 들어서 이 장泽민 총서기가 권좌를 물려받을 때는 경제 성장률이 막 13%, 14% 이랬어요. 그리고 후진타오 총서기가 받을 때도 뭐 10%대 이랬는데 지금은 네. 이제 8%, 7% 이런 데서 받게 된단 말이죠. 거기다가 개혁개방이 30년이 지나오면서 이제 늘어난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 불안 요인들 이런 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G2 국가로 이제 규모로는 부상을 했지만 다른 국가에 또 인정을 받아야 되는 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까가 핵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봉착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사회주의 정권의 유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시장 경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그 원래 자본주의 폐해보다 더 심한 양극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 그 소위 이념의 위기를 어떻게 이 통치 체계에서 넘어가면서 이걸 가지고 갈 거냐 하는 부분이 가장 큰 핵심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저희가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 큰 그림 핵심부터 들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지만 특히나 중국 경제에 대해서 논하려면 중국의 정치 시스템을 아주 잘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국의 역대 지도자와 경제 시스템의 변천 과정,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는지 저희가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지원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현 경제를 권력 교체 과정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중국 권력의 핵심은 공산당입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와 같은 중요한 사항들을 당의 통제와 내부 회의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은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의 주요 정책들을 통해서 이 경제 시스템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은 10년 동안 경제 운용 정책을 펼치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먼저 1세대 지도자인 마오쩌둥입니다. 마오쩌둥은 1966년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지역 단위의 경제 체제를 수립하게 됩니다. 다음은 2세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세대 지도자인 덩샤오핑은 1978년 개혁 개방을 통해서 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1989년에 천안문 사태를 힘입어서 경제 개혁 개방이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점인과 주룽지인데요. 장점인이 1993년에 주룽지를 편입시킴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게 됩니다. 주룽지가 총리와 부총리로 지내는 10년 동안 중국의 경제가 매년 10% 이상씩 성장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다음은 후진타오와 원자바오인데요. 현재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후진타오와 원자바오는 조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화로운 사회와 경제 활동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구축하고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권력 교체 과정인데요. 11월 8일에 있을 제18차 당 대회를 통해서 권력의 교체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일정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4일까지 17기 7중 전회를 통해서 업무 평가와 제18차 당 대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또 8일부터 44일까지는 18차 전국 대표 대회를 통해서 총서기가 이 시기에 교체가 됩니다. 다음으로 15일에는 18기 1중 전회를 통해서 시진핑 총서기가 취임을 하게 되고요. 이 시기에는 상무위원이 확정되게 됩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2012년 12월인데요. 12월에는 중앙위 경제공작회의를 통해서 신정부 시진핑의 정책 로드맵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2013년 3월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3월에는 양회를 통해서 국가주석이 교체가 되고 신경제정책이 발표가 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전문가들이 후진타오가 연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앞으로 중국을 이끌어갈 제5세대 권력층의 핵심 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진핑과 리커창 중에서 먼저 시진핑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진핑은 청와대학 법학박사 출신으로서 태자당 소속이고요. 한국을 2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굉장히 지한파로도 유명합니다. 네, 다음은 리커창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커창은 베이징대학교 경제학 박사고요. 실질적이고 굉장히 신중한 성격으로도 알려져 있고 농촌 문제와 금융 문제에 굉장히 뛰어난 경제통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중국의 경제 실질 성장률을 이 총서기 교체 시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요. 중국의 중앙 총서기가 교체되는 시기에 상당히 실질 성장률이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연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의 대중 수출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2010년까지 34.8%의 굉장히 높은 V자 곡선을 그리면서 반등을 주도하고 있지만 9월까지는 1.8%에 그치면서 잠시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이 중국의 수출 위주의 경제 성장 전략에 맞춰서 중간재 수출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 내수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과 경제 시스템의 변천 과정, 또 이 한국의 대중 수출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중국의 권력 교체와 경제 성장을 통해서 한국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캐스터와 함께 정리부터 해봤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중국의 5세대 지도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앞서서도 저희가 정리를 해봤듯이 중국의 정치 시스템 하면은 좀 떠오르는 것이 폐문회의예요.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고 이것이 또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중국의 정치를 이해하려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중국은 아시다시피 사실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그 정치 체도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시진핑 주석이 되지만은 시진핑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정치국 중에서도 상무위원이 이번에 아마 7명으로 될 것 같아요. 7명으로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지난주에 중국을 다녀오고 금주에도 쭉 여기 한국에서 공청단 간부들하고도 만나봤는데 아직까지도 그 마지막 그 인선 조율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이건 11월 8일이 되어봐야 알겠지만은 이 마지막 그 조율이 끝나면 7명이 되는 그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항상 서로 상의를 하면서 조율하면서 그 정책을 결정하고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이러한 제도인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 공청단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세력
이것이 이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있고 또 태자당이라고 하는 또 일부에서는 상해박이라고 하는 이 두 그룹이 연합그룹하고가 돼가지고 이 조화와 서로 경쟁 속에서 앞으로 중국을 이끌어 나갈 것 같습니다. 이 대단히 재미있는 것은 그러면 이 국민들, 인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네. 인민들은 직접 선거를 우리하고는 달리 참가하지는 않지만 간접 선거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인민들의 그러면 정치에 대한 불만도가 우리하고 비교해서 어떠느냐 하면 우리보다는 결코 낮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반영하는 시스템이 비록 다르긴 하지만은 그 여과 과정 또는 상의하는 과정이 돼 있고 또 이 맨 풀뿌리에서 이미 직접 선거를 시작했습니다. 그걸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이게 저는 이제 그 중국 사회 속에서 그 사회주의지만은 직접 민주주의가 점진적으로 발전나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이 하나의 중국의 하나의 전반적인 정치적인 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인 5세대 지도부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또 시진핑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앞서서 우리가 양력에 대해서는 쭉 정리를 해봤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실제로 그 시진핑은 그 지금 권 대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중국의 사실 그 계파를 꼭 그렇게 딱딱 잘라서 정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태자당 그룹입니다. 이 태자당이라는 것은 부모가 소위 공산당의 혁명 원로 그룹 또는 고위 관료를 지낸 사람들, 그러니까 자제로 구성된 그룹을 우리가 태자당이라고 하는데 그 시중신이라는 국무원 부총리 출신이고 또 그 혁명 원로의 아들입니다. 그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 아버지의 소개로 당시에 국방부장이었던 경표 끙비아오의 비서로 들어가서 군대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본인이 좀 자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복건성 현에 그 소위 그 현 하급 간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복건성, 절강성, 상해를 거쳐서 2007년도에 중앙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풍부한 지방 행정 경험을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중앙에 와서 또 한 5년 정도 지금 정치국 상무위원을 하면서 이제 국가의 중대한 일들을 해봤단 말이죠. 특히 그 2008년도에 북경올림픽을 무리 없이 잘 소화해낸 걸로 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당히 뭐 성품이 온화하고, 그 다음에 남의 말을 좀 잘 듣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진핑을 비롯한 5세대 지도부는 지금 대사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누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전에 예를 들어서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은 권위라는 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이후에 장저민, 호진타오, 시진핑 오면서 소위 권위 체제가 소위 카리스마 정치라는 게 불가능하게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공산당의 일사불란한 시스템이 잘 온 거죠. 그런데 앞으로도 그 시스템이 계속 적용이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시진핑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게 2007년도에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보면 장저민의 배우인 샹하이방 상해그룹과 그다음에 태자당 그룹의 연합 작품으로 사실은 시진핑이 차기 지도자로 이미 2007년도에 거의 옹립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철저히 배제가 된 거죠. 예. 그게 이전에는 넘어갔는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이거 우리하고는 잘 모르는 별들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거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과연 중국이 담아내느냐. 뭐 기층선거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 현 단위까지밖에 안 한단 말이죠. 이게 조금 더 올라와야 되고, 그래서 민의가 반영이 된다면 그런 갭을 줄일 수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고 자기들끼리 조정과 타협 참 좋은 건데 이게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진핑 이제
총서기가 되고 내년 3월에 국가주석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의 고민이 바로 거기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주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국의 이념 문제 그리고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네. 상당히 우려를 해주셨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진핑의 집권 초기에 정치적인 불협화음이 좀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서방 언론에 의하면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냐 예. 하지만은 지금까지 그 서방 시각을 가지고 중국을 진단하는 그 진단이 꼭 맞아 들어갔느냐 하면 사실상 그게 비관론에 오히려 더 치우쳐 있은 점이 많이 중국은 있었거든요. 특수하다. 중국이 제일 처음에 예. 붕괴할 거다, 분열할 거다부터 시작해서 중국 경제 발전이 경착륙할 거다, 이러한 시각들이 서방 세계에서 많은데 저는 오히려 그 객관적이고 그 중용에 의한 그 중국을 제대로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뭐 강 교수도 얘기하셨지만은 이 국민들, 인민들이 얼마나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해서 자기의 그 민의를 반영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방식 민주주의와 중국식 사회주의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정치가 과연 우리가 만족하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중국의 인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그 권익을 지금 현재 제도가 더 잘 해주지 않나. 불만 정도를 보면 그건 불만이 없는 건 아니죠. 지금 아직도 불만이 많이 나오지만은 불만의 그 수위에 있어서는 중국이 반드시 높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빈부 격차 문제, 네. 그다음에 부패 방지 문제, 그다음에 이제 사회 복지를 증진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그 다층적인 그 계층적인 조화와 협의를 통해서 그걸 걸러내므로써 오히려 어쩌면 이 서방 민주주의보다도 더 빠른, 더 좋은 방향으로 이걸 국민들의 그 민의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저는 문제가 없다는 네.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충분히 이 시진핑 시대에 이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